누가 감히 내 유일한 손녀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느냐. 남편 강태욱은 서울 금융계의 거물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아내 윤설인의 존엄을 짓밟고 첫사랑 차유미를 감쌌다. 그러나 유미가 자랑하던 드레스와 목걸이는 설인의 가문에서 빌려간 물건이었고, 태욱이 목숨처럼 매달린 오로라 서울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 역시 설인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은 순간 세계 최고의 부호 윤태성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하지만 설인은 할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무릎 꿇어. 강태욱의 목소리는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지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보다 차갑고 선명했다. 서울 한강변에 자리한 세연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재계 인사와 해외 투자자, 언론사 대표까지 3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태욱은 윤설인의 손목을 거칠게 붙든 채 그녀를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세워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흰색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차유미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드레스의 옆선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가슴께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 아래 차갑게 반짝였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태욱 씨의 초대를 받아온 것뿐이야. 설인 씨가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 몰랐어. 설인이 입술을 열기도 전에 태욱이 말을 잘랐다. 사과해. 지금 당장. 설인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저 드레스를 찢었다고 믿어? 태욱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여기서 유미를 질투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설인의 눈빛이 천천히 식었다. 증거는 네가 드레스 근처에 있었잖아. 그게 증거야. 내 말을 또 거역할 셈이야. 태욱이 손가락에 힘을 주자 얇은 진주 팔찌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설인은 아픔보다 더 선명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가 3년 동안 지키려 애쓴 결혼이 지금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한 문장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연회장은 태욱의 승리를 축하하는 무대였다. 미래개발이 세연글로벌의 초대형 복합도시 사업인 오로라, 서울의 최종 후보군에 들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태욱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이 이미 계약을 따낸 사람처럼 웃었다. 다음 달이면 미래개발의 기업 가치가 2배는 뛸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도 우리 제안서를 높이 평가한다더군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태욱은 확신에 찬 얼굴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했다. 그 옆에서 유미는 마치 안주인처럼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가 입은 은빛 드레스는 움직일 때마다 밤하늘처럼 빛났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는 눈송이 모양으로 퍼져 있었다. 태욱은 취재진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드레스와 목걸이입니다. 제가 유미를 위해 직접 구했죠.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물건이냐가 중요하니까. 누군가 장난스럽게 강 대표님, 사모님이 질투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설인 쪽을 힐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제 아내는 이런 자리에 관심도 없고 보석을 볼 줄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번졌다.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잠금장치 안쪽에 새겨진 작은 은빛 문양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그것은 세연가의 직계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대여 표식이었다. 세상에 판매된 적 없는 목걸이 퍼스트 스노우였다. 설인은 유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받았어요?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보석을 손끝으로 쓸었다. 태욱 씨가 비공개 경매에서 사줬어요. 설인 씨는 이런 작품을 본 적 없겠지만 유명한 가문의 소장품이래요. 설인은 목걸이 뒤편을 다시 확인했다. 잠금쇠 아래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고 그 모양까지 그녀의 기억과 일치했다. 19살 생일 할아버지가 직접 목에 걸어주려 했지만 설인이 상자를 닫아버렸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드레스로 옮겼다. 은빛실이 물결처럼 이어지는 옆선 허리 아래 숨겨진 비대칭 절개 안감 가장자리에 들어간 미세한 자수까지 모두 익숙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다. 원본에는 존재해야 할 보호선이 잘려나가 있었고 누군가 급히 몸에 맞추느라 옆선을 다시 꿰맨 흔적이 보였다. 설인이 낮게 말했다. 그 드레스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함부로 수선해서도 안 되고요. 유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더 짙어졌다. 왜요? 혹시 설인 씨가 만든 드레스라도 돼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욱도 다가와 냉소적으로 말했다. 괜한 허세 부리지 마. 네가 디자인 학교를 몇 달 다녔다고 세계적인 작품을 아는 척할 수준은 아니잖아. 설인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3년 전 비오는 골목에서 우산을 건네던 남자의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밟아야 안심하는 낯선 남자뿐이었다. 유미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일부러 설인 가까이 다가왔다. 설인 씨가 기분 나쁜 건 이해해요. 그래도 오늘은 태욱 씨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부부라면 남편의 성공을 축하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말끝과 동시에 그녀의 손목이 살짝 틀어졌고 붉은 샴페인이 설인의 소매에 쏟아졌다. 유미는 놀란 척 뒤로 물러나며 드레스 자락을 밟았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났다. 그러나 설인은 보았다. 유미가 잔을 기울이기 직전 왼손으로 이미 약해진 옆선을 잡아당겼다는 것을. 유미는 곧바로 비명을 질렀다. 어머, 드레스가. 그녀는 찢어진 천을 움켜쥐고 설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설인 씨가 방금 나를 밀었어요. 설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내 손은 당신 몸에 닿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다들 봤잖아요. 유미의 매니저가 즉시 끼어들었다. 저도 봤습니다. 사모님이 차 실장님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태욱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심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설인의 팔을 붙잡았다. 오늘만큼은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설인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호텔 카메라를 확인해. 태욱의 턱이 굳었다. 이 자리에서 그럴 필요 없어. 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했는지 나오니까. 태욱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오로라, 서울 투자자들이 전부 보고 있어. 내 질투 때문에 내 계약이 흔들리면 책임질 수 있어. 그 순간 설인은 알았다. 그는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태욱은 연회장 중앙으로 설인을 끌고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파도처럼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유미는 태욱의 팔에 기대어 연약한 피해자처럼 떨었다. 태욱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말했다. 제 아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차유미 실장에게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미래개발 대표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설인은 그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강태욱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다. 내가 살려면 네가 한번 숙이면 돼. 당신이 살기 위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는 거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서 내 존엄을 담보로 잡아. 태욱의 눈빛에 짜증이 번졌다. 내 존엄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월세방에서 외주나 받으며 살았어. 우리 집 이름 덕분에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설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을 비틀어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태욱은 오히려 더 세게 붙잡았다. 유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해줄게. 설인은 거의 웃을 뻔했다. 없던 것으로 이혼 얘기도 꺼내지 않겠다. 당신은 내가 이혼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태욱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나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설인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18살에 그녀도 할아버지에게 같은 말을 들었다. 새연가를 떠나 네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고. 네 이름과 피가 없으면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서리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집을 나왔고 자신의 성을 감추고 작품의 이름을 지우고 사랑 앞에서조차 능력을 숨겼다. 태욱이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윤태성의 손녀가 아닌 윤서린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윤태성의 그러나 지금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말하며 무릎을 강요하고 있었다. 서리는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는 발신자 없는 암호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로라, 서울 최종 위험 보고서 제출 완료. 의장 승인 대기. 그녀가 며칠 전 직접 요청한 보고서였다. 미래개발이 숨긴 단기 차입금과 과대평가된 담보자산이 모두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서리는 화면을 잠그고 태욱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 태욱은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네가 쓸데없는 고집만 버리면 돼.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은 환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끝낼 수 있겠네. 태욱은 그 말을 항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경호 책임자에게 눈짓했고 2명의 보안 요원이 서린 가까이 다가왔다. 서린이 한 걸음 물러서자 유미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서린 씨 진심으로 사과하면 저도 용서할게요. 태욱 씨의 아내라는 자리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말과 달리 유미의 입가에는 감추지 못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서린은 찢어진 드레스의 안감을 바라봤다. 갈라진 천 사이로 은빛실 한 가닥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가 직접 개발한 위조 방지 자수였다. 정품이라면 그 실 끝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했지만 누군가 칼로 잘라낸 듯 절반만 남아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침내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했다. 태욱의 어깨가 느슨해졌고 유미는 턱을 미세하게 들었다. 하지만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은빛 실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 감았을 뿐이었다. 이 실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묻자 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입은 드레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줄 실이에요. 태욱이 서린의 손을 치려 했다. 또 무슨 망신을 주려고 해.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임원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달려갔고 연주자들마저 활을 멈췄다. 닫혀있던 대형문 바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기 직전 태욱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세연글로벌 쪽에서 오로라 서울 실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욱은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 최종 의장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 합니다. 태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곧 서린을 향해 화를 돌렸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린은 담담하게 되물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금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당신 이름 덕분에 이 자리에 들어온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태욱은 말을 잃었다. 유미는 불안한 듯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밀려 열렸다. 금속 장식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굉음을 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세연글로벌 경호팀이었고 그 뒤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경제지가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선정하는 남자 윤태성이었다. 그의 오른편에는 검은 수트 차림의 권도아가 서 있었다. 태욱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다가갔다. 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강태욱입니다.
오로라 서울 사업에. 그러나 윤태성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노인의 시선은 붉게 눌린 손목과 젖은 소매, 그리고 은빛 실을 쥔 채 홀로 서 있는 설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태성은 지팡이 끝으로 대리석 바닥을 한 번 내리쳤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가 감히 내 유일한 손녀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느냐. 태욱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유미의 손이 떨리며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흔들렸다.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졌다. 태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설인과 윤태성을 번갈아 보았다. 손녀라니요. 제 아내는 부모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디자이너입니다. 윤태성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다. 내 손녀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다고 해서 네가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유미의 목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자랑하던 그 목걸이는 세연가의 소장품이다. 누구의 허락으로 저 여자에게 걸어줬지? 유미가 다급히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태욱 씨가 정식으로 샀다고. 팔린 적이 없는 물건을 어떻게 샀다는 거냐. 윤태성의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다. 도하는 설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설인은 그 손을 보며 잠시 멈췄다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섰다. 도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손을 거두었다. 설인은 할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태욱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오로라, 서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금했지. 태욱의 입술이 떨렸다. 설인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다. 윤설인 의장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미래개발에 대한 모든 심사와 협상을 전면 동결하세요. 몇 초 뒤 태욱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은행 이사, 투자사, 비서실에서 걸려오는 전화였다. 그는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설인만 바라봤다. 설인은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태욱 씨, 오늘부터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윤태성은 당장 경호원들에게 태욱과 유미를 끌어내라고 명령하려 했지만 설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자 설인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제 대신 복수하면 사람들은 제가 또 세연가 뒤에 숨었다고 말할 겁니다. 저 드레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목걸이에 대여 기록이 누가 조작했는지, 미래개발이 어떤 숫자를 숨겼는지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윤태성의 굳은 얼굴에 오래된 후회가 스쳤다. 도하는 말없이 설인의 손에 감긴 은빛 실을 바라보았다. 그 실은 단순한 옷감의 일부가 아니었다. 누군가 세연가의 보관 시스템을 뚫고 설인이 과거에 남긴 디자인까지 손에 넣었다는 증거였다. 태욱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가오려 했다. 설인아, 잠깐만.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자. 네가 왜 이런 신분을 숨겼는지부터. 설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 보여줬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미는 목걸이를 풀어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잠금쇠를 찾지 못했다. 설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목걸이는 벗지 마요. 누가 당신에게 건넸고 어떤 서류로 반출됐는지 확인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니까. 연회장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미래개발 심사 중단이라는 붉은 문구가 떠올랐다. 조금 전까지 태욱의 성공을 축하하던 박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설인은 수백 개의 시선을 등지고 출구를 향해 걸었다. 세 걸음 뒤에서 도하가 조용히 따라왔지만 그녀를 앞지르지 않았다. 문턱을 넘기 직전 설인은 잠시 멈춰 손안의 은빛 실을 내려다봤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과 가문의 물건을 훔쳤고 남편은 그 도둑질 위에 성공을 세우려 했다. 결혼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설인이 세연호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순간 닫히는 문틈으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가난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아내라고 비웃던 기자들은 이제 서로 밀치며 이름을 외쳤다. 윤서린 의장님, 정말 윤태성 회장님의 유일한 후계자가 맞습니까? 강태욱 대표와의 결혼은 신분을 숨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미래개발 심사 동결은 사적인 보복 아닙니까? 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젖은 드레스 소매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손목에는 태욱이 남긴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윤태성과 권도하 그리고 비서실장 한 명만 함께 타고 있었다. 윤태성은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는 층표시를 노려보다가 지팡이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미래개발과 연결된 모든 거래를 오늘 밤 안에 끊겠다. 강씨 집안이 다시는 서울금융가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야. 서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채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윤태성의 눈썹이 움직였다. 저놈이 너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리려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회사를 짓밟으면 내 결정은 복수가 돼요. 그럼 복수면 어떠냐? 저는 오로라 서울의 심사의장이에요. 제 남편이 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후보 기업을 없애면 오늘 저를 비웃은 사람들이 옳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은빛 실을 꽉 쥐고 있었다. 도하는 그 작은 떨림을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텔 지하의 귀빈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 차량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다. 윤태성은 서린이 자신의 차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저는 세연타워로 갈게요. 오로라 서울 심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윤태성은 얼굴을 굳혔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다. 손목을 봐라. 이 정도는 치료받지 않아도 돼요. 넌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무너져도 혼자 일어나겠다고 했지. 서린이 마침내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짧은 질문에 윤태성의 입이 닫혔다. 서린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울면 약하다고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면 후계자답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버티는 법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혼자 버티느냐고 묻지 마세요. 윤태성의 얼굴에 희미한 통증이 스쳤지만 그는 사과하지 못했다. 서린을 세연타워까지 데려가라. 서린이 즉시 거절했다. 명령하지 마세요. 도하는 윤태성보다 먼저 대답했다. 회장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거라면. 서린의 눈빛이 그에게 향했다. 당신 부탁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도하는 잠시 침묵한 뒤 차 열쇠를 비서에게 건넸다. 그럼 같은 차에 타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서린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가 억지로 문을 열지 않은 것만은 기억해 두었다. 새벽 1시가 넘기도 전에 연 회장 영상은 모든 포털과 방송사의 첫 화면을 뒤덮었다. 가장 많이 재생된 장면은 윤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아니었다. 태욱이 서린의 손목을 붙들고 네가 나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영상 아래에는 미래개발 대표가 세계 최대 재벌가의 후계자를 학대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2시간이 지나자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태욱 측이 준비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개발 홍보실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린이 결혼 기간 동안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남편의 업무 자료와 오로라 서울 제안서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가 연달아 보도됐다. 서린이 태욱의 서재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 미래개발의 회의 일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물었다는 주장, 부부싸움 직후 세연 글로벌의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모두 절반의 사실에 거짓을 섞은 말들이었다. 서린은 세연타워 최상층 회의실에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장문 마지막 문장에 시선을 멈췄다. 미래개발은 윤서린 의장이 혼인관계를 이용해 경쟁기업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비서실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즉시 반박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것도 내지 마세요. 저쪽이 어떤 증거를 준비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태욱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린은 한동안 울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태욱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조금 전까지 수백 명 앞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라던 남자는 없었다. 대신 공포를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낮춘 남자가 말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기자들이 보는 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서린이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 입장문은 잘 봤어. 태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넌 3년 동안 네 정체를 숨겼고 내 회사가 오로라 서울에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최종 심사 의장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당신이 내게 물어본 적은 있었나?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물어야 말해. 부부 사이에 아내의 존엄을 투자자들 앞에서 담보로 잡아도 되는지는 묻지 않더라. 태욱은 이를 악물었다. 서린아, 난 오늘 상황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 유미가 울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어. 내가 대표로서 정리해야 했어. 그래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지. 네가 조금만 숙였으면 끝날 일이었어. 서린은 그 말에 마지막 기대마저 식는 것을 느꼈다. 태욱은 다급하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봐.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였어? 미래개발 정보를 보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서린은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당신 회사가 필요했다고 믿는구나. 그럼 왜 신분을 숨겼는데?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욱은 사과 대신 낮게 말했다. 내가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서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게 당신의 대답이야.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녀는 통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아침 7시 윤태성은 세연타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세계 각지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이사들은 오로라 서울 심사의 중단보다 윤서린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사실에 더 동요하고 있었다. 일부는 후계자의 귀환을 환영했지만 일부는 혼인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심사의장이 미래개발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사회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윤 의장께서 강태욱 대표와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은 심사위원 전원에게 공유됐습니까? 서린은 준비해온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지난해 오로라 서울 사업 계획이 승인된 직후 저는 준법감시실에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미래개발이 지원기업으로 확정된 뒤에는 1차와 2차 정량평가에서 스스로 배제됐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다. 그 문서는 열람 등급이 최고 수준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왜 관계인의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평가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준법감시실의 결정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낮게 끼어들었다. 서린의 신고는 절차에 맞았다. 더 논의할 필요 없다. 그러나 서린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는 이유로 질문을 막으면 의혹만 커져요. 그녀는 이사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외부 법률가와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윤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주십시오. 제 이해충돌 신고와 모든 심사 기록, 개인기기, 접근 내역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저는 미래개발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윤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 서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권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윤태성은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서린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한동안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강태욱이 내게 접근한 순간부터 조사했어야 했다. 서린의 표정이 굳었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윤태성은 돌아서지 않은 채 답했다. 네가 집을 나간 뒤에도 최소한의 안전 확인은 필요했다. 누가 확인했죠? 노인이 대답하지 않자 서리는 이미 답을 알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화가 들어왔다. 그는 밤새 갈아입지 않은 듯 같은 검은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리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당신이었어요. 도화는 회피하지 않았다. 그래. 얼마나 오래 네가 집을 떠난 뒤부터 3년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확인했다. 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태욱도 결혼 전부터 확인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도화의 턱이 굳었다. 처음에는 재무적 위험과 가족 내부 갈등 외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었다. 네가 그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막을 권리가 내게 없다고 생각했다. 서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지켜봤군요. 도화는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변명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야 할 자료를 가져왔다. 윤태성이 개입하려 했지만 서린이 손을 들어 막았다. 할아버지는 나가주세요. 노인은 처음으로 손녀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떠났다. 도화가 금속 케이스를 열자 검은색 보안 단말기와 오래된 종이 서류가 나타났다. 그는 첫 번째 문서를 서린 쪽으로 밀었다. 퍼스트 스노우의 소유권 기록이다.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매각된 적 없다. 세연 문화재단 보관고에서 외부 반출된 기록은 어제 오후가 처음이야. 서린은 문서를 넘겼다. 대여 신청인의 이름은 해외 행사 전문 회사로 되어 있었지만 보증인은 존재하지 않는 세연가 비서실 직원이었다. 전자서명은 정교했으나 날짜 형식이 오래전 시스템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화는 두 번째 자료를 내밀었다. 차유미가 입은 녹턴 드레스도 같은 날 외부로 나갔다. 두 물품 모두 한 유럽 브랜드의 서울 홍보 행사에 사용된다는 명목이었다. 서린이 물었다. 누가 승인했죠? 보관고 부책임자의 계정이 사용됐지만 그는 그 시간에 부산 병원에 있었다. 계정 탈취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도하는 보안 단말기를 가리켰다. 이 안에는 반출 시스템의 분산 기록 일부가 남아있다. 삭제된 접속 주소와 서명값을 복원할 수 있어. 서리는 손을 뻗다가 멈췄다. 이 자료는 어떻게 얻었어요? 세연가 보안망을 감시하는 내 팀이 수집했다. 할아버지의 지시로. 처음에는 그랬다. 도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석 달은 내 판단이었다. 차유미가 내 과거 작품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어. 서린의 손끝이 굳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내 결혼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당신은 내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린은 보안 단말기를 밀어 도하 쪽으로 돌려보냈다. 가져가요. 도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게 있으면 목걸이와 드레스의 반출 경로를 증명할 수 있어. 내 허락 없이 내 삶을 감시해서 얻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증거의 수집 절차는 적법하다. 너를 감시한 기록과 반출 기록은 별개의 시스템이야. 당신에게는 별개겠죠. 나한테는 아니에요. 서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아침은 이미 밝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내 선택을 통제했고 당신은 위험을 막겠다는 이유로 내 주변을 감시했어요. 태욱은 회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나를 희생시켰고요. 세 사람 모두 이유는 달라도 같은 일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신 결정했죠. 도하는 반박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가 말했다. 맞아. 서린이 돌아보자. 그는 처음으로 방어적인 표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네가 위험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정보와 선택을 분리했다. 내게 선택권을 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범위만 보여줬다. 서린은 그의 솔직함에도
마음을 풀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도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그는 보안 단말기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지만 서류 한 장은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다. 이건 공개 등기 자료다. 누구나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같은 시간 미래개발 본사지하 자료실에서는 태욱의 비서와 정보보안팀장이 다급하게 서버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태욱은 밤새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는 화면에 표시된 외부 보관업체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다. 드레스와 목걸이 대여를 처리한 업체 자료는 전부 지웠나? 팀장이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쪽 이메일과 계약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상대 업체 서버와 호텔 출입 기록까지 없애는 건 어렵습니다. 태욱은 책상을 내리쳤다. 어렵다는 말을 들으려고 너희에게 돈을 주는 줄 알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지금은 자료를 없애는 것보다 윤 의장과 합의하는 편이 윤 의장이라고 부르지 마.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는 내 아내야. 3년 동안 내 집에서 살면서 내 회사 정보를 다 봤어. 세영과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사기라고.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다. 태욱은 차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연회장이 끝난 뒤부터 유미는 자신의 매니저와 함께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때 정보보안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윤서린 씨가 사용하던 옛 태블릿에서 오로라 서울 내부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었다. 그 기기는 아직 집에 있나? 네. 지난달까지 자동 로그인도 유지돼 있었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다. 공포 대신 계산이 들어찼다. 그 기록을 보존해 접속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파일이 열렸던 것처럼 로그를 정리해. 팀장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조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욱은 차갑게 대답했다. 진실을 복원하라는 말이다. 윤서린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나를 이용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오후가 되자 두 번째 영상이 퍼졌다. 호텔 복도 카메라에서 잘라낸 짧은 장면이었다. 영상 속 서리는 유미가 입기 전 보관돼 있던 녹턴 드레스 앞에 혼자 서 있었고 손을 뻗어 옆선을 만지고 있었다. 실제로는 드레스의 위조 방지 자수가 잘려나간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지만 소리도 전후 맥락도 사라진 영상은 그녀가 미리 드레스를 훼손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유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짧은 글을 올렸다. 자신은 권력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며 서린이 두렵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에는 서린을 비난하는 말이 빠르게 늘어났다. 가난한 척 재벌가 남자와 결혼한 것이 더 무섭다는 주장. 남편 회사를 빼앗으려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소문. 유미의 드레스를 찢고도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난까지 이어졌다. 서린은 준법감시실 조사실에서 영상을 3번 반복해 본 뒤 정지 화면을 확대했다. 자신의 손이 닿은 부분보다 조금 아래 드레스 안감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접근하기 전에 보호 자수를 제거한 흔적이었다. 준법감시실장이 물었다. 원본 영상 확보를 요청할까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보안실과 의상관리업체 양쪽에 공식 보존 요청을 보내세요. 다만 세영가 이름으로 압박하지 말고 독립윤리위원회 명의로 진행해주세요. 업체가 이미 자료를 삭제했다면요. 서린은 손안에 은빛실을 내려다봤다. 삭제했다면 삭제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 드레스에는 영상보다 오래 살아남는 증거가 있어요. 윤태성은 저녁 무렵 다시 서린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법무팀도 데려오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서린 맞은편에 앉았다. 외부 윤리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서린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의결권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요청한 건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미래개발 관련 사안에서의 일시적 회피예요. 윤태성은 답답하다는 듯 지팡이 손잡이를 두드렸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네가 물러나야 하느냐. 서리는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과 의심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니까요. 제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면 강태욱과 다를 게 없어져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물었다. 그 결혼을 아직도 후회하지 않느냐. 서리는 결혼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을 바라봤다. 후회해요. 하지만 태욱을 사랑한 것보다 사랑받기 위해 제 자신을 숨긴 걸 더 후회해요. 윤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겠지. 서리는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이유가 있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연을 지켜야 했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노인의 손등 위로 굵은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는 오래 걸려 한마디를 꺼냈다. 이번에는 네가 결정해라. 내가 기다리겠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서린에게는 처음 듣는 양보였다. 밤 11시 독립윤리위원회의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서린은 모든 개인 기기와 심사 문서를 봉인해 제출했고 도화가 남기고 간 공개 등기 자료만 따로 펼쳐보았다. 퍼스트 스노우와 녹턴 드레스의 관리권은 세연문화재단에 있었고 외부 대여를 위해서는 소유 가문 대표와 작품 창작자의 이중 승인이 필요했다. 목걸이의 승인은 윤태성만 가능했고 드레스의 승인은 익명의 디자이너 RIN만 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승인한 적이 없었다. 서리는 오래전 사용을 중단한 디자인 계정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자신이 녹턴을 완성하던 날 남긴 마지막 제작 기록이 떠 있었다. 안감의 은빛 실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12자리 코드가 새겨져 있었고 잘린 실 조각만 있어도 원래 작품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증거 봉투에 담긴 실을 바라보다가 보건 검사를 신청했다. 그 순간 준법 감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의상관리업체 서버의 대여 기록이 1시간 전 삭제됐고 접근 계정은 미래개발과 계약한 외부 홍보사에서 사용됐다는 보고였다. 서리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욱이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드레스의 출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삭제 시점과 접속 경로를 보존하고 내일 아침 윤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미래개발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세요. 어떤 내용을 묻겠습니까? 서리는 화면 속 삭제 기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강태욱 대표가 왜 세연가의 미판매 소장품을 구매했다고 거짓말했는지, 누가 차유미 씨에게 가짜 보증서를 건넸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 기록을 지우고 있는지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 대신 답하지 못하게 하세요. 강태욱 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태욱은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서린의 오래된 태블릿을 켜고 있었다. 화면 배경에는 3년 전 두 사람이 제주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린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웃고 있었고 태욱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고 내부 계정 접속창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이미 저장돼 있었다. 태욱은 정보보안팀장이 원격으로 만든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오로라, 서울제안서, 재무위원 보고서, 이사회 비공개 문서가 서린의 기기에서 열람된 것처럼 기록돼 있었다. 비서가 전화로 말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윤 의장이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의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조사에서는 조작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태욱은 차갑게 웃었다. 정밀 조사까지 갈 필요 없어. 의혹만 생기면 돼. 세연 이사회가 그 여자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하면 된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욱은 사진 속 서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서린은 결국 나와 협상할 거야. 그 여자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어. 윤태성의 손녀로 사는 것보다 내 아내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돼.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서린이 집을 떠난 이유는 세연가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삶이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태욱이 조작한 접속 기록이 윤리위원회 서버에 전달된 순간 태블릿의 고유 인증 시간이 원본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경고가 자동으로 생성됐다. 새벽에 세연타워에서 그 경고를 확인한 서린은 조용히 화면을 저장했다. 남편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함정은 이제 태욱 자신의 서명을 향해 닫히기 시작했다. 독립윤리위원회의 첫 신문은 오전 9시 정각 세연타워 38층에서 시작됐다. 서린은 심사 자료와 개인기기를 모두 제출한 채 긴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외부 변호사, 회계사, 전직 금융감독관이 자리했고 벽면 대형 화면에는 미래개발이 제출한 접속 기록이 떠 있었다. 윤리위원장이 붉은 표시가 찍힌 시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난달 12일 밤 11시 42 분윤 의장님의 개인 태블릿에서 미래개발의 오로라 서울 내부 재무문서가 열람됐습니다. 같은 날 세연글로벌의 위험평가 기준이 수정됐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 태블릿은 석 달 전 한남동 집에 두고 나온 기기입니다. 당시 저는 세연타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다. 강태욱 대표는 부부가 같은 집에 살던 시절부터 윤 의장이 해당 기기를 사용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기기의 고유 인증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장된 접속 시각과 중앙 서버 기록 사이에는 47초의 차이가 있었다. 조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지만 위원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 차이만으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기 설정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서린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의심은 있었지만 아직 증거는 아니었다. 신문 도중 미래개발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태욱의 비서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서린이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미래개발의 입찰 일정과 재무 구조를 물었고 태욱의 서재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서린이 서재 책상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그날 그녀가 촬영한 것은 태욱의 건강검진 예약표였다. 과로로 쓰러진 남편을 걱정해 병원 일정을 대신 정리하던 밤이었다. 그러나 사진에는 문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위원장은 신중하게 말했다. 윤 의장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심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종 조사 전까지 오로라 서울 관련 의장 권한을 잠정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윤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서린은 유리병 너머로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위원장은 결정문을 읽었다. 윤서린 의장은 즉시 오로라 서울 심사와 미래개발 관련 모든 의결 절차에서 배제됩니다. 서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이름을 되찾은 지 하루 만에 이제 그 이름이 권력남용의 증거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세연타워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누군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미리 흘린 것이 분명했다. 서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질문이 폭발했다.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인정하십니까? 강태욱 대표와 결혼한 목적이 입찰정보 수집이었습니까? 윤태성 회장님의 압력으로 조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호팀이 길을 만들었지만 서린은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제 신분과 가족관계가 절차 위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습니까? 설인의 입술이 잠시 굳었다.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보도되자 곧바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제목이 붙었다. 같은 시각 유미는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은 태욱의 오랜 친구일 뿐이며 설인에게 드레스 사건을 사과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권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미의 가족이 몰락한 과거까지 소개되자 여론 일부는 그녀를 재벌가의 위협에 맞선 피해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설인은 차량 안에서 그 영상을 보다가 화면을 껐다. 유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한때 자신을 버린 상류사회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태욱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자 곧바로 세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미래개발 임시이사회를 열고 설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아들의 보고를 들었다. 세연이 우리를 심사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윤설인도 의장직에서 밀려났습니다. 내부정보 의혹을 더 키우면 세연 이사회가 그 여자를 버릴 겁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다. 그 여자가 윤태성의 손녀라는 걸 정말 몰랐느냐. 태욱의 턱이 굳었다. 숨긴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네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리려 했어. 회사를 살리려면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웃음을 흘렸다. 내 형도 늘 그 말을 했지. 회사를 위해서라고. 죽은 형의 이름이 나오자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평생 형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형보다 냉정해야 했고 더 큰 계약을 따내야 했으며 실수하지 않는 후계자여야 했다. 유미만이 그에게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해줬다. 반면 설이는 재무제표의 작은 위험을 지적하고 무리한 차입을 걱정하며 그가 애써 외면한 불안을 정확히 건드렸다. 태욱은 그것을 사랑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침대 곁에서 낮게 말했다. 이번만 넘기면 제가 회사를 지킬 겁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회사를 지키려다 사람을 다 잃지 마라. 태욱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척 병실을 나왔다. 설이는 오후 늦게 자신의 옛 사무실로 돌아왔다. 의장 권한이 정지되면서 출입 권한 일부도 자동으로 제한돼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 일어섰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무구도 먼저 책상 위에는 사직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윤태성의 법무팀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설인이 새벽에 직접 작성한 문서였다. 그녀가 물러나면 세연 글로벌은 이해 충돌 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오로라 서울 심사도 다른 의장이 이어받으면 됐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도하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수행원도 자료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설이는 사직서를 뒤집어 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도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핀 뒤 말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봤다. 위로하러 왔어요. 아니, 내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봉인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첫 장에는 설인의 이름과 함께 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약 당사자는 윤태성과 권도하였다. 계약 내용에는 설인의 신변 위험 재정 상태, 인간관계 변화와 결혼 파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세연과 복귀를 유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설인은 한 줄씩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게 뭐예요?
도하는 낮게 대답했다. 네가 집을 나간 해에 작성된 약정이다. 당신이 서명했네요. 그래. 내 결혼이 실패하면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도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네가 위험해지면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서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그래서 태욱이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지켜보면서 적당한 순간에 구해주려고. 도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의 분노는 더 선명해졌다. 할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무시했어요.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삶을 관찰했고요. 두 사람은 내가 결국 실패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군요. 나는 네 실패를 원한 적 없다. 하지만 내 선택을 믿지도 않았죠. 강태욱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했을 때는 이미 네가 그와 결혼한 뒤였다. 내가 알려도 너는 윤 회장이 우리를 이용해 결혼을 깨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 판단까지 왜 당신이 해요? 서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화를 낼지, 믿지 않을지, 떠날지 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도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아. 그건 내 잘못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보안 단말기의 전체 기록을 열 수 있는 암호키였다. 이 안에는 내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다. 강태욱의 차입계약, 차유미가 세연문화재단 직원에게 접근한 기록, 내 주변을 조사한 보고서도 전부 포함돼 있다. 삭제하거나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선택은 네 것이다. 서린이 차갑게 물었다. 이걸 주면 당신 잘못이 사라져요. 아니, 도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더 이상 네 선택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 그는 열쇠를 남겨둔 채 돌아섰다. 서린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힌 뒤에야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윤태성은 도하가 계약서를 서린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했다. 그는 도하를 한남동 저택으로 불러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그 약정은 서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 지금 보여줬나? 도하는 서 있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더 숨기면 회장님과 저 모두 강태욱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감히 나를 그놈과 비교해 이유는 달라도 서린의 선택을 대신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윤태성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네가 서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의 저는 보호와 통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손을 내밀되 잡을지는 서린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윤태성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딸과 사위를 잃은 뒤 그는 손녀마저 잃을까 두려워 모든 길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최고의 학교, 가장 안전한 인맥, 가장 강한 혼인 동맹까지 준비했지만 정작 서린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사직하려 한다. 도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막지 마십시오. 세연을 버리게 두라고. 이번에도 강제로 붙잡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윤태성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손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은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새벽 2시 서린은 텅 빈 디자인 보관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직서에는 아직 서명이 없었다. 그녀는 녹턴의 제작 기록과 연 회장 사진을 나란히 띄워놓고 찢어진 부위를 확대했다. 유미가 입은 드레스는 원본과 미세하게 달랐다. 허리선을 줄이는 과정에서 안감이 뜯겼고 위조 방지실이 제거돼 있었다. 서린은 증거 봉투에서 은빛 실을 꺼내 확대경 아래 놓았다. 실은 너무 짧아 육안으로 코드가 보이지 않았지만 끝부분의 검은 점 3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녹턴의 작품 번호를 구분하는 열 반응 표식이었다. 서린은 장비를 켜고 낮은 온도로 실을 비췄다. 희미한 숫자 4자리가 떠올랐다. 녹턴 원본의 마지막 번호와 일치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미의 드레스는 모조품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관고에서 진품을 꺼낸 뒤 추적 코드를 제거하고 불법으로 수선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미가 드레스를 훼손한 장면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연 내부의 보관 체계가 침해됐고 작품 창작자의 전자승인까지 위조된 사건이었다. 서리는 도화가 남긴 검은 열쇠를 바라봤다. 그 안의 자료를 열면 더 빨리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 먼저 공개등기 기록 보관고, 출입 로그, 수선업체의 결제 내역처럼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작성했다. 도하의 자료는 마지막 검증 수단으로만 남겨두기로 했다. 선택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정하는 일이었다. 아침 6시가 가까워졌을 때 준법감시실장이 급히 보관실로 들어왔다. 의장님, 미래개발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의장님이 오로라 서울 심사 기준을 변경한 직후 강태욱 대표에게 이혼을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평가를 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서리는 문서를 훑어보다가 오히려 침착해졌다. 태욱은 그녀가 물러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의혹을 계속 쌓아 세연 이사회가 먼저 그녀를 버리도록 만들려는 전략이었다. 준법감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생각입니까? 서리는 책상 위에 초안을 들었다. 잠시 종이를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2장으로 찢었다. 아니요. 그러면 비공개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열반응 장비 아래 드러난 숫자와 태블릿 인증 시간 차이 삭제된 대여 기록을 하나의 화면에 정리했다. 비공개로 조사하면 태욱은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압력을 넣었다는 말도 나오겠죠. 준법감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서리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서울을 바라봤다. 밤새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오로라 서울의 주요 주주와 외부 감사인, 언론 참관인이 참석하는 공개 지배구조 청문회를 요청하세요. 미래개발에도 모든 반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요. 그 자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장직뿐 아니라 승계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리는 검은 열쇠를 손안에 쥐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알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누군가의 손녀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윤서린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녀는 공식 요청서 마지막 줄에 직접 서명했다. 그 서명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 세연글로벌 전 이사와 미래개발 법무팀에 청문회 통지가 발송됐다. 태욱은 그녀가 사퇴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서리는 물러나는 대신 가장 밝은 무대 위로 전쟁을 끌어냈다. 세연글로벌 공개 지배구조 청문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강당의 모든 좌석은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득 찼다. 주요 주주와 외부 감사인, 법률 자문단, 금융 전문 기자들이 지정석에 앉았고 중앙 화면에는 오로라 서울 사업의 심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윤서리는 의장석이 아니라 피조사 인석에 앉았다. 검은색 정장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고 결혼 반지가 사라진 손에는 얇은 자료철 하나만 들려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태욱은 미래개발 법무팀을 양옆에 세운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차유미가 목을 감싸는 높은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퍼스트 스노우는 이미 증거물로 회수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피해자인 척 고개를 숙였다.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알리자 태욱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미래개발 임직원과 주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서린 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심사 권한을 이용해 미래개발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태블릿 접속 기록과 서재 사진을 띄웠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태욱은
서린을 바라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윤서린 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처음부터 자신이 세연의 후계자이자 심사의장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조차 밝히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서린은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욱의 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자료가 기록되도록 기다렸다. 윤리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자 서린은 천천히 일어섰다. 먼저 제 결혼과 신분, 은폐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저는 권력과 무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숨겼습니다. 그 선택이 건강한 결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정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태욱은 그녀가 스스로 불리한 말을 꺼냈다고 생각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나 서린은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개인적인 잘못과 기업 심사의 위법성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오로라 서울 계획이 승인된 뒤 저는 준법감시실에 잠재적 이해충돌 관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봉인돼 있던 원본 문서가 공개됐다. 문서에는 신고 날짜와 접수 번호, 외부 준법 자문인의 확인 서명이 찍혀 있었다. 관계인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려졌지만 별도의 봉인 부속서에는 강태욱과 미래개발이 명시돼 있었다. 서린은 말을 이었다. 미래개발이 지원기업으로 확정된 뒤 저는 모든 정량평가에서 배제됐습니다. 미래개발을 최종 후보군에 올린 점수는 제가 아니라 독립평가기관 4곳이 제출한 결과입니다. 평가자들의 원본 점수와 수정 이력이 화면에 나타났다. 단 한 번도 서린의 계정에서 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 윤리위원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 수정은 무엇입니까? 서린은 차분하게 답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후보사의 단기 유동성 위험을 추가 검토하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을 최초로 요청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미래개발이 제출한 예비 실사 자료가 나타났다. 태욱은 의자에서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서린은 한 페이지를 확대했다. 미래개발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이 확정됐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첨부된 의향서에는 오로라 서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선행 조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을 따내야 자금이 들어오는데 미래개발은 이미 자금이 확보된 것처럼 부채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외부 회계사가 원본과 제출본의 차이를 설명했다. 제출본에서는 조건 문구가 잘려 있었고 예상 투자금이 현금성 자산처럼 반영돼 있었다. 태욱의 법무팀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회계상 해석의 차이일 뿐 조작이 아닙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미래개발을 바로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추가 설명과 원본 제출을 요청했죠. 그런데 강태욱 대표는 그 요청을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방해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태욱이 보낸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의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관계자를 찾으라는 지시와 위험평가 항목을 낮추기 위해 언론 여론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욱은 얼굴을 굳히며 외쳤다. 그 이메일은 불법으로 취득한 겁니다. 서린은 그를 바라봤다. 미래개발이 오늘 아침 청문회 자료로 직접 제출한 서버 백업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예요.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태욱이 진실을 감추려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태욱은 곧바로 태블릿 접속 기록을 다시 들이밀었다. 재무 문제와 별개로 윤서린 씨가 우리 회사 자료를 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리위원장은 서린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서린은 보안 전문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는 3개의 시간이 나란히 표시됐다. 태블릿 화면에 기록된 시각 미래개발 서버, 시각통신사, 인증시각이었다. 정상적인 접속이라면 새 기록의 오차는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개발이 제출한 기록은 태블릿 내부 시계만 47초 앞당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접속 당시 기기의 위치입니다. 기지국 인증 기록에는 태블릿이 한남동 자택에 있었고
같은 시간 설인의 휴대전화와 사원증은 세연타워 회의실에 있었다. 태욱의 변호사가 말했다. 원격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해당 태블릿은 외부 원격 제어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대신 미래개발 사내망에 연결된 관리자 단말기에서 태블릿 인증값을 복제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접속을 실행한 관리자 계정이 나타났다. 미래개발 정보보안팀장의 계정이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뒤편문이 열리고 정보보안팀장이 외부 변호인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전날 밤 미래개발 법무팀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윤리위원회에 먼저 연락한 상태였다. 위원장이 진술 의사를 확인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욱 대표의 지시로 윤서린 씨의 옛 태블릿 인증값을 사용했습니다. 내부 문서가 열린 것처럼 로그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회사를 배신하고 살려고 꾸민 거잖아.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답했다. 지시가 녹음된 회의 파일과 원격 작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지만 설이는 승리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증거 상자에 보관된 퍼스트 스노우와 녹턴 드레스가 놓였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이는 먼저 목걸이의 잠금 장치를 확대했다. 퍼스트 스노우는 세연문화재단이 보관하는 비매품입니다. 제작 이후 거래된 기록이 없고 외부 반출에는 소유 가문 대표의 직접 승인이 필요합니다. 윤태성의 전자서명이 위조됐다는 감정 결과와 대여 신청서가 공개됐다. 가짜 보증인으로 기재된 직원은 이미 10년 전에 퇴사한 사람이었다. 차유미 씨는 이 목걸이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유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태욱 씨가 선물한 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구입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 경매에서 샀다는 설명도 강태욱 대표에게 들었습니까? 네, 태욱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대행업체가 그렇게 설명했다. 나도 속은 피해자야. 설이는 대여 신청서 아래 결제 내역을 띄웠다. 비용은 미래개발의 외부 홍보 계정에서 지급됐고 승인자는 태욱의 개인 비서였다. 결제 메모에는 구매가 아니라 대여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 대표는 물건이 대여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말했다. 그럼에도 수백 명 앞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거짓말했죠. 문제는 허영만이 아닙니다. 세연가의 내부 승인 체계가 누군가에게 침해됐다는 사실입니다. 설이는 녹턴 드레스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도 되는지 증거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뒤 찢어진 안감에서 복원된 은빛실을 화면에 확대했다. 이 실에는 열반응 방식의 작품, 식별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연회장에서 제가 주운 조각과 드레스 안감에 남은 코드가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차유미 씨가 입은 드레스는 모조품이 아니라 보관고에서 반출된 진품입니다. 유미의 변호사가 물었다. 그 사실이 윤서린 씨가 드레스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호텔복도 영상에 잘린 앞부분이 재생됐다. 유미는 탈의실에서 매니저와 단둘이 있었다. 그녀는 허리 부분이 맞지 않는다며 가위를 요구했고 매니저가 말렸지만 안감의 은빛실을 직접 잘라냈다. 이어 유미는 찢어지기 쉽게 옆선에 몇 담을 풀었다. 화면 속 유미가 말했다. 설인이 드레스를 알아보면 가까이 올 거야. 그때 터지게 만들면 돼. 강당이 얼어붙었다. 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외쳤다. 저 영상은 조작됐어요. 원본이 아니에요. 설인은 복원 과정과 호텔 서버에 원본 해시값을 공개했다. 영상은 의상관리업체가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자동 보관된 백업본이었다. 유미는 입술을 떨며 태욱을 바라봤다. 당신이 영상은 처리했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욱의 얼굴이 굳었다. 유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윤리위원장이 설인에게 물었다. 윤 의장께서는
어떻게 드레스의 식별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까? 해당 정보는 제작자와 보관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리는 잠시 녹턴을 바라봤다. 그 드레스는 22살에 자신이 만든 작품이었다. 부모를 잃은 뒤 할아버지가 요구한 후계자 교육과 정해진 약혼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시절, 그녀는 밤마다 이름을 숨긴 채 옷을 만들었다. 녹턴은 화려한 겉감보다 안쪽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설계한 첫 작품이었다. 서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디자이너 RI에는 익명의 외부 인물이 아닙니다. 중앙 화면에 오래된 설계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의 최초 생성자 인증에는 윤서린의 개인 키가 남아 있었다. 제작 노트, 수정, 기록 원단, 주문 내역도 모두 그녀의 이름과 연결됐다. 제가 RIN입니다. 녹턴과 세연문화재단에 보관된 17점의 작품을 디자인했습니다. 기자석에서 거센 웅성거림이 일었다. 태욱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결혼 생활 동안 서린이 작은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취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비웃었다. 유미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한 세계적 작품이 아내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서린은 그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보석을 볼 줄도 드레스를 이해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당신이 돈으로 샀다고 자랑한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 작품만이 아니라 승인권도. 마지막 자료가 화면에 올라오자 미래개발 이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문서 상단에는 오로라 서울 최종 위험평가 보고서와 의장 권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 서리는 설명했다. 심사 의장 권한은 평가 점수를 임의로 바꾸는 권력이 아닙니다. 제출 자료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됐을 때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미래개발의 실제 단기 부채와 담보 부족액 투자, 의향서의 조건이 차례로 공개됐다. 회사는 오로라 서울 계약을 전제로 여러 금융기관과 단기 약정을 맺었고 정해진 날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태욱은 그 위험을 이사회 일부에게만 알린 채 계약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외부 감사인이 말했다. 미래개발의 제출 자료는 회사의 지급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단순한 해석 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욱은 서린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심사를 동결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움직인 거야. 오, 네가 회사를 무너뜨린 거라고.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당신은 승인되지 않은 계약을 담보로 빚을 냈고 그 사실을 숨겼어. 내가 한 일은 숨겨진 숫자를 공개한 것뿐이야. 그녀는 윤리위원회가 임시로 복원한 의장 권한을 확인한 뒤 전자투표기에 손가락을 올렸다. 윤서린 의장 권한으로 미래개발의 오로라 서울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하고 허위 제출과 증거 조작에 대한 외부 감사를 요청합니다. 버튼이 눌리자 화면에 최종 부결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거의 동시에 태욱의 휴대전화와 미래개발 임원들의 기기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주요 금융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일부 투자자는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주식시장이 아직 열려 있었기 때문에 미래개발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고 회사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태욱의 직무를 정지했다. 태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유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네가 드레스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유미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당신이 서린을 무릎 꿇리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잖아. 목걸이도 당신 비서가 가져왔고 영상도 없애준다고 했어. 닥쳐. 태욱이 팔을 뻗자 경호원이 즉시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유미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오로라 계약만 끝나면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나를 미래개발 안주인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태욱의 이사들과 기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체면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태욱은 마지막 희망처럼 서린에게 다가가려 했다. 서린아, 잠깐만. 이건 우리 둘의 문제야. 외부 감사만 취소하면
내가 다 설명할게. 권도아가 한 발 움직였지만 곧 멈췄다. 예전에 그였다면 태욱 앞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설인의 선택을 기다렸다. 설인은 경호를 부르지 않고 직접 태욱을 바라봤다. 우리 둘의 문제는 당신이 수백 명 앞에서 나를 희생시킨 순간 끝났어. 지금 남은 건 회사와 주주, 직원들에게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야.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은 설인을 둘러쌌지만 그녀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미래개발의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감사가 사실을 확인할 것이며 선의의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법과 절차를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윤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손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상대를 짓밟지 않고도 모두를 침묵시키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청문회장 뒤편 복도에서 도하가 설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암호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네가 요청한 범위의 자료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네 사생활과 관련된 보고서는 열지 않았다. 설인은 열쇠를 받아들고 잠시 그를 바라봤다. 왜 태욱을 막지 않았어요? 네가 나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가 내게 다가왔는데도요. 도하는 낮게 대답했다. 네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막았을 거야. 하지만 네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앞에 서면 또 네 자리를 빼앗는 일이 되니까. 설이는 처음으로 그의 변화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상처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열쇠를 손안에 넣으며 말했다. 이걸 받는다고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기다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복도 끝을 향해 걸었다. 몇 걸음 뒤 도하가 조용히 따라왔지만 이번에도 그녀보다 앞서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빛이 유리 외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번졌다. 비서실장은 설인에게 긴급 보고를 건넸다. 미래개발 이사회가 태욱의 대표 권한을 즉시 정지했고 차유미 측은 대여 서류 위조와 영상 조작에 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윤태성은 강씨 일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끊으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설인은 먼저 구조조정 지원팀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태욱의 잘못 때문에 현장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둘 수는 없어요. 미래개발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외부 경영진 아래에서 살려야 합니다. 윤태성이 물었다. 그 회사까지 살려줄 생각이냐?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강태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방패로 사용한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노인은 손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차량에 오르기 전 설이는 휴대전화 화면에 도착한 전자문서를 확인했다. 강태욱과의 이혼소송 대리인이 보낸 최종 신청서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마쳤다. 그 순간 청문회장 안에서 들었던 박수나 기자들의 질문보다 더 깊은 침묵이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승리는 통쾌했지만 3년 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설이는 아팠고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더는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로 했다. 세연타워 최상층 화면에는 새롭게 복원된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윤설인, 세연글로벌 전략투자위원회 의장. 이번에는 누구도 씌워준 왕관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해 다시 쓴 이름이었다. 공개 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만에 미래개발 이사회는 강태욱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사의 단기차 입금과 허위 실사 자료가 공개되자 주요 금융기관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해외 투자사는 자금 투입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윤설인이 파견한 외부 경영 정상화팀이 현장 사업과 직원 급여 계정을 경영진의 개인 채무에서 분리하면서 회사 전체가 즉시 무너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태욱은 그 조치마저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다. 자신이 평생 지켜왔다고 믿은 회사가 아내의 판단 덕분에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사회실에서 끌려 나온 뒤에도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아무것도 못해. 오로라 서울만 다시 가져오면 전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안쪽에서는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일어서던 임원들은 이제 외부 감사인 앞에서 자신이 받은 지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태욱의 개인 계좌와 일부 부동산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동결됐고 정보보안 기록 조작과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수사도 시작됐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었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설인의 가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감추고 조작하고 담보로 잡았던 모든 선택이었다. 차유미는 더 빠르게 태욱에게서 등을 돌렸다. 청문회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전자우편과 메신저 기록 대여 서류를 전달한 미래개발 비서의 이름을 조사기관에 제출했다. 영상 조작과 증거 삭제 요청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태욱의 지시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유미가 직접 위조 보증서를 사용했고 드레스에 추적 코드를 잘랐으며 서린을 모함하기 위해 엽선을 훼손한 장면은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광고 계약과 행사 출연은 모두 취소됐고 상류층 인맥을 과시하던 계정도 폐쇄됐다. 조사실에서 서린과 마주한 유미는 더 이상 우아한 피해자의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도, 돈도, 재능도 권력도. 그런데 왜 평범한 사람인 척 내 자리를 빼앗았어요? 서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가 당신의 어떤 자리를 빼앗았죠? 유미의 입술이 떨렸다. 태욱 씨 옆자리요. 내가 원래 돌아가야 했던 자리.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원한 건 태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서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유미는 반박하지 못했다. 한참 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녹턴을 입으면 나도 당신처럼 보일 줄 알았어요. 서린은 차갑지만 잔인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의 삶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이름을 벗었고 결국 나 자신을 잃었으니까. 이혼 조정 이래 태욱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수척해진 얼굴과 달리 넥타이 매듭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협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대리인들이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 조건을 확인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우자 태욱은 서린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라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서린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유미를 감싼 것도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전부 내가 미쳤던 거야. 서린은 내려다보지 않고 앞을 바라봤다. 태욱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회사는 아직 살릴 수 있어. 네가 세연 쪽에 말해서 오로라 서울 재심사만 열어주면 돼. 그러면 직원들도 살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린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그래. 나도 변할게.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그 말에 서린은 마침내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잘해주겠다는 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도 잘못한 일이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잖아. 태욱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곧이어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서린은 물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나예요. 아니면 당신을 다시 대표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내 이름이에요.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은 그 앞에 놓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래개발의 정상화는 독립경영진이 판단할 겁니다. 당신의 책임을 없애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아요. 그녀가 돌아서자 태욱은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계약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태성은 손녀가 이혼 절차를 마친 날 저녁 한남동 저택의 오래된 가족 식당으로 그녀를 불렀다. 긴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만찬 대신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만 놓여 있었다. 서린의 생일마다 어머니가 직접 끓였던 방식이었다. 윤태성은 평소처럼 상석에 앉지 않고
서린의 맞은편 자리를 선택했다. 그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다가 낮게 말했다. 내 부모가 죽은 뒤 나는 두려웠다. 네가 슬픔에 무너지면 세연도 너도 모두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울 시간을 주지 않았고 강해지라고 몰아붙였다. 서린은 조용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너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시 가족을 잃는 것이 무서워 너를 내 곁에 묶어둔 것이겠지. 노인은 준비해둔 문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새롭게 개정된 승계 규정이었다. 서린이 의장직이나 후계자 지위를 거절하더라도 가족 신탁과 개인 재산, 재단 운영 참여권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혼인이나 경영 참여를 조건으로 한 조항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세연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윤태성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서린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물었다. 제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노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괜찮지 않겠지? 그래도 기다리겠다. 이번에는 네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것이다. 서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과거의 상처가 한마디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식어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은 뒤 말했다. 다음에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끓여주세요. 윤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지 못한 채 울었다. 서린은 세연 글로벌 전략투자위원회 의장직을 한시적으로 수락했다. 조건은 분명했다.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친족이 관련된 모든 투자에는 자동 회피 절차를 적용하며 의장의 결정 역시 외부 감사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했다. 윤태성은 후계자가 권력을 강화하기보다 스스로 제한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서린은 오로라 서울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미래개발을 탈락시킨 뒤 경쟁사에 곧바로 넘기는 대신 사업 규모를 나누고 중견 건설사와 기술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미래개발 역시 태욱과 관련 임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면 일부 분야에 다시 지원할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상대를 무너뜨린 뒤 왜 다시 기회를 주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서린은 이사회에서 말했다. 기업의 잘못은 책임자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복수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비판한 권력 남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언론이 기대한 통쾌한 처형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서린을 단순한 재벌 상속자가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경영자로 각인시켰다. 그녀는 왕관을 되찾았지만 왕관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먼저 무게를 제한했다. 도하는 청문회 이후 서린을 찾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꽃도, 설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맡고 있던 세연가 비공식 보호팀은 완전히 해산됐고 서린과 관련된 감시 자료는 독립변호사의 입회 아래 그녀에게 전달됐다. 자료 상자 가장 위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변명도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자신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침범한 경계를 인정하며 서린이 원하지 않는 한 다시는 그녀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내용뿐이었다. 서린은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개인적인 기록은 폐기하고 차유미와 미래개발의 불법 접근에 관한 자료만 조사기관에 제출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세연문화재단의 공개 행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도하는 그녀를 발견하고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서린이 전 시장을 한 바퀴 돈 뒤 그의 앞에 멈춰서자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서린은 물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사과했으니 네가 답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주고 싶지 않았어. 기다렸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 기다린 것은 내 선택이지만 그 대가를 내게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서린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예전의 도하였다면 그녀가 위험해 보이는 순간 모든 출구를 통제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자신의 불안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호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도화는 경호원 없이 혼자 왔고 설인도 비서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과거가 놓여 있었다. 도화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어머니가 스캔들의 책임을 뒤집어 썼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할 시기를 계산하던 어른들 때문에 어머니는 먼저 무너졌지. 그 뒤로 나는 위험을 발견하면 상대가 알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다. 설이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 네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어. 도화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네 앞에 서서 모든 걸 막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내 옆에서 네가 요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설이는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면 약해지고 가문의 힘을 쓰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진짜 저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녀는 다시 도화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럼 어디서 시작할 건데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묻고 대답하기 싫으면 기다리는 데서. 설이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네가 아니야. 우리 둘이지. 그 대답은 설인이 처음 듣는 도하의 평등한 문장이었다. 1년 뒤 세연문화재단은 설인의 첫 실명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 제목은 왕관 없는 사람이었다.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던 녹터는 복원을 마친 뒤 첫 전시실 중앙에 놓였고 잘려나갔다가 다시 이어진 안쪽 실선은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공개됐다. 작품 설명에는 상처를 지운 흔적보다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잊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설인의 글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새로 만든 드레스, 크라운리스가 놓였다. 겉모습은 단정했지만 안감에는 수백 개의 작은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작품을 완성한 재단 직원과 봉제장인 원단 연구원들의 이름이었다. 설인은 더 이상 RIN이라는 익명 뒤에 숨지 않았고 혼자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개막 행사에는 윤태성과 도화도 참석했다. 윤태성은 기자들 앞에서 손녀의 어깨를 붙잡지 않았고 후계자 발표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관람객들처럼 줄을 서서 작품 설명을 읽었다. 도화는 늦은 시간 혼자 전시장에 들어와 멀리서 설인에게 인사했다. 검은 경호 행렬도 화려한 선물도 없었다. 설인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늘도 초대받은 손님으로만 있을 거예요. 도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시가 끝날 때까지는. 그 다음은요. 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 같이 가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설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같이 가요. 아직 물어볼 게 많이 남았으니까. 전시관 출구 옆 유리 진열장에는 퍼스트 스노우가 놓여 있었다. 윤태성은 목걸이를 다시 설인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개인 금고가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기로 했다. 진열장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보석은 누구도 고귀하게 만들지 못한다.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증명한다. 설이는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3년 전에 자신은 평범한 사랑을 얻기 위해 왕관을 버리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왕관을 벗는 것만으로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의 곁에 머물며 침묵하는 것 또한 또 다른 감옥이었다. 이제 그녀는 세연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고 그 이름에 자신의 선택을 빼앗기지도 않았다. 도화가 손을 내밀지 않은 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설이는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전시장을 나서자 윤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손녀가 선택한 방향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반대편 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누군가의 손녀나 아내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도하는 그녀의 손에 힘을 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윤설인이라는 이름이면 충분해.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은 자신을 숨겨야 얻는 보상이 아니었고, 보호는 자유를 빼앗는 명령이 아니었다. 설이는 스스로 선택한 이름과 사람,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